조선 후 궁열전. 인조반정이 일어난 당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용정씨. 소용정씨는 광해군의 후궁으로 아버지는 정상원이며 조부는 어모장군 정순경이고 증조부는 중추부 판사 정사룡입니다. 정사룡은 중종시대의 영의정 정광필의 조카로 중종대부터 명종대까지 활동한 문신으로 시문 음률에 뛰어났고 글씨에도 능해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첫 문제로 탄핵받았고 재물을 탐하고 사치스러워 사람들도 더럽게 여긴다고 비판을 들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인조실록에서는 정씨를 정사룡의 서손녀라고 부르는데 그녀를 낳아준 어머니는 정상원의 천첩이었으므로 본래 천출이고 오빠로 정지산이 있습니다. 광해군 일기 중조본 99권 광해 8년 1월 27일 무술 7번째 기사 1616년명 만력 44년 남명우 박건 이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지산을 빙고 별저로 지사는 정소용의 오라비로서 본래 천얼이다. 특지로 관직에 보임한 것이었다. 정씨가 언제 광해군의 후궁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광해군 반란인 1616년에 정지산을 후궁의 오라비라고 칭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최소한 그 이전에 후궁 첩지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광해군 일기 중조본 73건 광해 5년 12월 30일 개축 2번째 기사 1613년명 만력 41년 수기를 의금부도사 허경의 딸로 정하다. 왕이 끝까지 사랑하며 함께 거처한 자는 임씨 정씨 두소용과 김상궁 이상궁 등사 5명이었는데 임씨는 자색이 있고 나점을 잘 부림으로 총애를 받았고 정씨는 교태를 잘 부리고 일에 익숙하여 출입하는 문서를 관리하여 임금을 대신하여 계하였으므로 왕이 배로 믿었다. 그리고 김상궁은 기교로서 사랑을 받았는데 이 세 명이 후궁에서 으뜸이었다. 정씨는 광해군의 신임을 받아 후궁 중 으뜸이라는 평을 받은 덕분에 동복남매인 정지사는 빙고를 관리하는 종오품 별자에 제수되었습니다. 또한 1617년에는 정지산이 임해군의 첩헌어사를 체포하는 등 공을 세우자 품계를 올려주었는데 당시 사람들이 그에게 뇌물을 바쳐 집이 시장처럼 분주하였다고 합니다. 정지산은 누이 덕분에 권세를 누렸으나 이에 10월 21일에 사망하였는데 정지산이 빙고 별자로 부임한 지 1년 9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때도 광해군은 그를 계충년의 공신으로 삼았어야 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예를 갖추어 장례를 치르라고 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여성을 가까이 하는 광해군의 스타일은 소용 정씨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났는데 정소용은 애교를 잘 부리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사무처리에 매우 능숙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광해군을 대신해서 공문서를 처리하고 제가까지 대신 내릴 정도로 왕이 갑절로 신임했다는 표현을 보면 광해군이 이런 여성들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광해 15년인 1623년에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소용 정씨는 반정 당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특이하게도 2013 전설의 고향에 등장한 바 있어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2013 전설의 고향 31화 빙고. 배경은 조선시대 광해군 시절에 소용마마라고 불리는 높으신 분이 더워서 짜증난다면서 시녀들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해달라고 채근을 합니다. 난감한 표정의 한 시녀가 호랑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자신을 우습게 본다며 화를 내는데 그때 빙수를 가져온 시녀가 빙고 귀신 얘기는 어떠신지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서빙고가 벌빙 작업으로 한참 바쁠 때 이를 총괄하던 우품잡직 무록관인 빙고 별좌가 얼음을 채취하는 빙부의 딸인 옥금이와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빙부가 별좌를 불러내서 딸을 진정 사랑하는지 혼인하거나 첩으로 들일 생각이나 있는지 묻는데 별좌가 대답을 머뭇거리자 빙부는 그를 병신이라고 냉소를 합니다. 별좌가 어디 감히 혀를 놀리냐며 호통을 치자 쇠스랑을 휘둘러서 다음에는 진짜 찍어버린다고 그를 위협하고 놀란 별좌가 주저앉자 그는 자신에게는 소중한 딸이라고 일갈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소용마마는 그 얘기를 듣고 반상의 법도가 유별한데 손발톱을 다 뽑아도 시원찮을 놈이라며 냉소하고 그놈을 당장 포도청에 넘겨쓰렸다. 라고 묻지만 시녀는 그렇지 않다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별좌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그 이후로 옥금이를 의도적으로 멀리했는데 그 와중에 강에 얼음이 깨져 옥금이가 물에 빠지고
물살에 휘말린 옥금이는 더 깊은 얼음 속에 빠집니다. 별좌는 쇠스랑을 들고 이대로 널 보낼 수 없다고 절규하면서 얼음을 깨는데 거의 광기에 휩싸여서 얼음을 깨다가 쇠스랑이 옥금이의 머리에 박혀 자기 손으로 옥금을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 서빙고에는 얼음이 녹은 물이 핏물로 바뀌고 얼음 속에서 죽을 때에 옥금이가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 순간 시녀들은 비명을 지르지만 마마는 냉소적인 표정으로 계속하라고 합니다. 별좌가 옥금이를 실수로 살해한 이후 그 소문은 옥금이가 별좌의 아이를 가졌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살해했다는 살까지 덧붙여져서 한양 도성에 널리 퍼졌고 이에 별좌는 옥금이에게 속죄하기로 하고 서빙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옥금이의 귀신을 마주하고 이제 내가 왔으니 목숨을 가져가라고 하지만 옥금의 귀신은 생전과 같은 모습으로 미소를 지으며 별좌를 죽이러 온 게 아니라며 용서해준다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이에 감동한 별좌는 눈물을 흘리지만 그때 옥금의 아버지는 쇠스랑을 들고 와 별좌를 죽이고 다음날 빙고에서는 갈갈이 찢긴 시체 한 구가 발견되고 얼음의 절반은 피에 잠겨 못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용 마마가 여전히 냉소하면서 그러면 왜 옥금의 귀신은 이승에 나타난 거냐? 죄 없는 별좌만 죽은 게 아니냐고 되묻자 시녀는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는 어떠신지요? 라고 다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별좌가 실수로 옥금을 죽인 이후로 떠돌던 소문이 사실이었고 옥금의 아버지는 등을 돌리고 있는 별좌 앞에서 그 소문이 사실이냐고 추궁합니다. 옥금이 빠진 곳은 얼음이 얼지 않은 곳이라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인데 그걸 별좌가 모를 리가 없었고 아예 옥금이가 얼음 밑에 빠지지도 않았다는데 사실이냐며 변명이라도 해보라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별좌는 이미 살기 어린 눈으로 쇠스랑을 들고 있었고 다음날 빙고에서는 쇠스랑과 완자처럼 다져진 시신 한 구만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신은 빙부의 것일 수도 별좌의 것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야기의 옆방의 시녀들은 다 눈을 뒤집고 쓰러져 있고 시녀가 어떤 이야기가 더 마음에 드셨냐고 하는데 바닥에 피가 고여있고 핏방울이 떨어집니다. 소용마마는 이미 공포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시녀는 제 아비의 피로 만든 얼음과자는 입에 달더일까? 라고 묻는데 시녀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쇠스랑에 찍힌 이마에서 피를 흘리는 옥금의 원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용마마의 오라버니를 어디에 숨기셨냐며 묻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나는데 마지막 부분에 광해군 일기에 한 대목이 나옵니다. 광해 8년 정지산을 빙고별좌로 삼았다. 지산은 소용 정씨의 오라비로서 본래 천하르 특지로 관직에 보임한 것이다. 정지산이 죽자 예장을 치루어 주도록 명하다. 빙고별좌로 보임한 지 겨우 1년 9개월 만의 일이었다. 옥금이 두 번째로 한 이야기가 사실이고 별좌는 소용마마의 오라비이며 살인 직후 그를 어디엔가 숨겼는데 그녀의 원혼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록에서 정지산, 즉 별좌가 죽었다고 한 것을 보면 결국 원귀의 복수를 당한 듯한 뉘앙스를 주는데 실록에서 따온 대목의 상상력을 결합시킨 이야기가 깔끔해서 별점 9.9를 받은 작품이랍니다. 오늘 조선후궁열전은 인조반정이 일어난 당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용 정씨였습니다.